통합 교육과정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은 넘어갑니다. 쌤들 개인적으로 복습하실 때는 마음을 열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내용 있구만 하고 한번 읽어만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71페이지 구석에 보시면 교육과정 압축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이것도 개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재나 그 성취도가 아주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줄여서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구성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드디어 72페이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보도록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제부터 타일러의 모형, 타바의 모형 등등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타일러가 모형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 안에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아직 안 나온 부분들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보는 정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전통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리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목표 중심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는 접근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어제 봤었던 4가지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절차가 아래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칠판에 있는 그림이긴 한데 역시 또 선명하게 잘 보이진 않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중간에 뭔가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죠.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 여기까지를 묶어서 구체적 교육 목표 설정까지를 묶으면 목표 설정이에요. 이 모형이 목표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느냐 하면 목표 설정 단계가 실제적으로는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모형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전에 이 2가지 채로 거르는 부분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모형을 보셨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 기억 보세요. 교육 목표 설정. 먼저 아주 구체적인 목표, 이원 목적 분류 기준에 따라서 진술하기 전에 대략적인 잠정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나다를 본다는 겁니다. 학습자에 대한 연구, 현대 사회생활에 대한 조사, 교과 전문가에 대한 견해. 이거 뭡니까? 학습자, 사회, 교과정. 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핵심 3요소로 학생, 교과, 사회를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 목표를 만들 때 이 3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그냥 진술하는 게 아니라 2가지의 채를 가지고 걸러요. 스크리닝을 하는 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게 B. 그래서 그 목표는 학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학교마다 다른 철학이 있을 거고 학습 심리학이 있으면 학습 심리학은 학교마다 다르진 않아요. 철학은 근데 다를 수 있어요. 이걸로 걸으면 최종적인 목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채 교육 철학 가. 자, 이건 키워드 기억해둡니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인가? 가치 있는 목표인가? 이 목표가 별거 아니면 굳이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걸러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면 우리 어제도 잠깐 봤지만 미국 20세기 초 중반은 교육 철학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 됐고 본질주의자, 항존주의자 서로 다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항존주의 철학에 근거를 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철학으로 하라는 거야. 네가 항존주의자면 항존주의로 걸러서 그 목표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본질주의자면 본질주의의 틀로 걸으라는 거예요. 채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철학이 첫 번째 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심리학 제2의 채 학습자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 이건 학습자의 특성이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르고 나면 뭐가 된다? 구체적 교육 목표가 도출됩니다. 그럼 이걸 진술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진술한다? 이원 분류표, 이원 목적 분류에 따라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죠? 이원 분류표. 어제 처음 봤을 때는 뭔데? 이원 뭔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막 친구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목표 진술의 특징 3가지. 자, 타일러의 목표 진술에서 지켜야 하는 3가지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서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해라. 학습이 종료된 시점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종착점 행동을 진술하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 학습자의 행동입니다. 교수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함께, 행동과 함께 내용도 진술되어야 한다. 이거 이원 분류표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행동을 명확히 세분해서 진술을 해라. 이거 명세적인 특성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를 지키는 게 좋은 목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학습 경험 선정 원리 나와 있죠. 19학년도 논술에 나왔었습니다. 학습 경험 선정 원리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그대로 나왔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거랑 표현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만 외워도 되나요? 니 괜찮습니다. 어느 하나 다 괜찮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선정됐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나왔던 질문인데 그 타일러 모형을 보시면 특징이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한다고 하죠. 교육 내용이라고 안 하죠.
또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뭘 가르치지? 라고 생각해서 교육 내용이나 내용이라고 쓸 법도 한데 학습 경험이라고 학습자 입장에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실제로 배울 만한 부분들, 원래는 두 가지를 다 고려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학습자 입장에서 쓰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습 경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이건 내용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내용의 조직 부분 얘기를 하는 거랑 타일러의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디귿으로 넘어가면 학습 경험, 조직의 기준, 원리라고 해서 수직, 수평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수직적 조직, 수평적 조직, 계속, 계열, 통합. 그래도 개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에 동그라미 가, 계속성. 자, 수직적 조직, 중요한 경험 요소가 어느 정도 반복되도록 조직해라. 개념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동일 수준의 반복이란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반복해라. 나, 계열성, 수직적 조직이다. 자, 점차 경험의 수준을 높여 더 깊이 있고 폭 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뜻한다. 자, 이 개념 설명 때문에 쌤들이 이거 계열성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랑 같은 거 같은데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타일러의 계열성은 나선형 교육과정인가 봐 라고 이해했던 자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는 잘 안 보고 여기 보시면 경험의 수준을 높인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수준을 낮춰서 제공하겠어요? 당연히 높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험의 수준을 높인다는 건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깊이는 있어줘야 할 것이고 폭 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선형 교육과정이 되려고 그러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반복해서 제시하되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나선형 교육과정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 부분에서 전체 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열성이다. 앞에랑 똑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순서를 다채롭게 구성을 한다. 근데 어떤 순서로 구성을 하든지 간에 경험은 더 깊어지게 되고 이해 수준은 높아지게 되고 경험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성은 똑같이 순서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자, 통합성. 단편적으로, 이거 수평이죠. 단편적으로 구획시키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조화롭게 연결하라. 예,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그러니까 여기도 다 나왔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동그라미 D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이 희미하게 있고 굳이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 상층 구조에 있는 중액 구조가 기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신경 쓰이는 파트. 자, 우리 조직의 원리라고 하면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라 그러면 수직 수평해서 계속 계열 통합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에서 교육 학습 경험의 조직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직 구조라고 하면 상층 구조, 중층 구조, 하층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구성을 할까 어떤 방식으로 짤까를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교과를 개발을 할 때 교과서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할 것이냐 여기 기준인데 그 구조를 가지고 만들 것이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층 구조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하층 구조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는 상층 중층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자, 상층 구조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테두리를 결정한다. 그래서 큰 틀을 만드는 게 상층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교과 구조, 광역 구조, 중액 구조, 활동 구조 있습니다. 자, 명칭 개념, 암기. 자, 교과 구조는 교과로 구획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사회, 과학 이런 식으로 윤리, 역사 계속 얘기를 할까요? 가정, 기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가 구획되게 되는데 그런 전통적인 교과를 틀로 해서 만들자. 그러면 상층 구조, 교과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너무 쪼개지 말고 좀 묶으면 어때? 광역 구조가 되는 겁니다. 광역 구조. 그래서 세분화하지 않고 폭넓게 묶어서 여러 분야의 내용을 통합시키는 거, 굳이 얘기를 하자면 통합과학? 요새는 일반 과학이라고 하나요? 그냥 통합과학? 네, 통합과학이죠. 네, 맞아요. 저희는 그냥 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과학이었나?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 교과 안에 보면 문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것이 광역 구조가 되는 겁니다. 쌤들 초등학교 때도 즐거운 생활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광역 구조입니다. 그래서 즐겁다라는 걸 포인트로 해서 여러 교과들을 확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광역 구조.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중액 구조. 중액 구조가 기출입니다. 이 중에서 중액 구조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액 구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긴 하는데 이 중액이 코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 중심이 되는 요소가 있고 이 중심이 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주변부의 교과나 활동을 함께 배치하는 게 중액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의미 있는 공통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뜻한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중액 요소를 가운데 두고 다양한 교과나 활동을 편성할 수 있으면 중액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활동 구조, 교과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나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미분화된,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교육 과정이 활동 구조입니다. 보통 중고등학교에서 뭐 일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외부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동 구조, 뭐뭐 하기, 어디 뭐 동물원에 가서 뭘 보기,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관람하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약간 미분화된 느낌이 들어서 활동 구조로 볼 수 있지만, 보통은 쌤들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실 때 보면 그때 막 영어, 수학 교과가 있지는 않잖아요. 있었죠. 막 다 있었죠. 영어 시간도 있고 따로 있었죠. 근데 예전에는 다 그런 만들기, 노래하기, 뭐 춤추기 이런 식으로 활동이나 학생들의 흥미 있는 것들 중심으로 되게 구성이 느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활동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상층 구조를 정할 때 분화된 교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교과들을 묶는 어떤 활동들을 묶을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묶는 광역이냐, 가운데 중심 요소가 있는 중액이냐, 그냥 그런 구분 없이 활동으로 다채롭게 구성하는 활동 구조냐, 이 네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액이 나와서 다 명칭이랑 기본 개념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층 구조가 결정되고 나면 두 번째 중층 구조. 중층 구조는 고맙죠. 두 개밖에 없어요. 계열과 비계열. 그래서 심지어 반대말이야. 그래서 하나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계열 구조는 우리가 계열성 공부했잖아요. 계열이 뭐예요? 순서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게 배열을 하는 방식이 계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때는 학문 영역 전체를 훑어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열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요소를 찾아서 교육과정을 계열성 있게, 즉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배열을 하게 되면, 단원의 순서를 그런 식으로 딱딱딱 구성을 한다고 하면 계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 구조로 만들어진 교과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단원 건너뛰고 우리 5단원부터 공부를 할까? 이게 잘 안 되는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비계열 구조는 그런 통합적인 계획 없이 학년이나 학기 일정 기간에 맞춰서 교과목을 비연속적으로 배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과목 자체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교과 내에서 왜 1단원, 2단원, 3단원이 크게 연관이 안 되어 있어서 2단원 먼저 수업하고 1단원하고 3단원하고 해도 상관없는 경우들이 있죠. 주제별로 묶여져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비계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계열, 순서 중요하다, 비계열, 순서 상관없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층 구조는 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주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단원은 어떤 식으로 쪼갤 것이냐 라는 구체적인 교과서 구성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상층, 중층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학습 경험의 평가입니다. 모형에서 보시게 되면 목표 설정하고 학습 경험 선정하고 조직하고 마지막에 평가잖아요. 그럼 평가는, 자, A 보겠습니다. 평가의 준거는 교육 목표다.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 타일러는 목표가 제일 중요한 모형이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항은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이다. 자, B에 보시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 쓸 수 있다. 근데 객관적으로 마련된 도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 보겠습니다. 그 평가 결과 얻어진 정보는 애를 붙잡아서 혼내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달성을 못했어? 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프로그램에 우리가 진행한 수업 자체 특징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자.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목표 달성이 미흡했던 단원이 있다고 하면 그 단원의 내용 구성이나 전달 방법에 이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더 좋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절차 다 확인했습니다. 전체 절차 쓰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중에서 일단 평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은 출제가 됐어요, 현재. 근데 평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교육과정 파트에서 평가를 물어보는 게 조금 애매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목표 연계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두루두루 다 꼼꼼하게 받으십시오. 자, 특징, 장점, 비판,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합니다. 특징, 교육과정 개발, 원리,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니은 많이 얘기합니다. 니은, 처방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처방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처방은 우리 병원 가서 처방전 받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온 거라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모형은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보고 참고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해결책을 바로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 모형이라서 처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디귿, 교사배제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만들어진 걸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사가 개입할 요소가 적어진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티처 프루프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 프루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 프루프라고 하면 태양으로부터 안전한 거잖아요. 교사 배제 티처 프루프는 뭐예요? 교사로부터 안전한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지게 됐던 초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20세기 초중반이라서 미국의 공교육 상황 자체가 교사들이 퀄리파이가 완전히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다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막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러면 진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딱 깔끔하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요 있는 거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세요라고 하면 교사가 부정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초반에 그렇게 수준이 일정하지 않았던 시점에는 의미가 있었던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분위기에서는 별로 좋게 보진 않죠.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체크합니다. 교사 배제 교육과정 1번. 2번 봅시다. 교사가 누구든 그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리책 형태, 쿡북 형태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시피 있으면 레시피 보고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리가. 쌤들 인터넷 보고 레시피 보고 만들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음식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절대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교육과정은 진짜 교사로부터 안전한 교육과정일까? 근데 일단은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를 해줘서 좀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3번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 개발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교사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안 만든 건 보통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거는 막 그저 소중하고 그저 아깝잖아요. 막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내가 개발했는데 막 문제 개발했는데 문제 수가 넘쳐가지고 중간고사에 문제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든 더 넣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제된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을 소홀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일러 모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타일러 모형 자체는 교사 배제 교육과정의 성격이 좀 일부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편은 아니라서 특징 부분에서는 쌤들 그거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니은 체크. 자, 장점 키워드 체크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기억 체크, 어떤 교과 수업에도 다 쓸 수 있는 유용성. 자, 니은 좋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이해가 쉽죠. 저거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개발자, 수업 계획자가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학생의 행동, 학습 경험을 강조해서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리 교육학 영역에서는 이상하게 광범위하단 말을 잘 안 쓰고 그 말을 쓰고 싶을 때 광범하다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 요 정도. 기억, 니은 중심적으로 체크. 자, 그러나 비판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겠죠. 후대 학자들은 뭐라도 하나 비판을 해야 그거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기억 체크 보시게 되면 이 4단계 제시를 해주는데 실제 교육과정 개발을 해보면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경시한 것 같아요. 자, 니은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옛날부터. 자, 교육과정 개발의 기준, 절차, 방법은 알려주는데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세요. 내용은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조직하세요.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모형을 아무리 읽어봐도 목표를 A로 하세요. B로 하세요. 교육 내용 선정은 요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저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이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모형이 그걸 안 해주지 않나? 근데 초반에는 이걸 많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타일러 모형 비판하면 계속 들어가 있는 게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한계나 단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리을 미음은 목표를 너무 강조하는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부수적인 목표 경시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미음은 좀 봐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활동들이 수단적으로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 모형 전체 기억하시고요. 세부 단계들마다 어떤 원리 원칙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는 그냥 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암기하시고 장단점 부분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가능하면 한두 개, 제가 중요하다고 찍어드렸던 것들 중에서 한두 개 기억하시면 된다. 자, 이어서 77페이지 타바 교육과정 개발 모형. 우리 시험에서 나올 법한데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모형. 그러나 나오더라도 누구도 이거 왜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나올 만한 게 나왔네요 라고 얘기를 할 만한 모두가 열심히 보는 모형입니다. 자, 타바 1번.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합리적 절차를 처방하는 타일러랑 같다. 근데 약간 변화를 시켜요. 일반적인 절차는 동일한데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를 한다. 그게 뭐냐? 2번.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타일러는 전문가였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교사가 개발한다. 그래서 교사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통해서 시험적 단원을 생성하고 이를 검증하고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상향식,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를 보여준다. 타일러는 하향식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교육과정인데 타바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귀납적 개발을 추구한다. 우리 연역적 귀납적이라고 할 때
아주 철저한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교육학 수준에서 연역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들, 사례들이 있을 때 여기를 모으거나 이걸 보고 원리를 찾아서 위쪽으로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걸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역적인 건 일반 원리가 있을 때 여기에서 또 쪼개져 나오는 거, 분화되는 걸 연역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타바 모형은 현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타일러는 그 교과를 만드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 국어 교과를 만들자. 그럼 국어 교과 안에는 어떤 학문 영역이 있는가? 그래서 문법이 있고 장문이 있고 뭐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그럼 이런 영역을 쪼개고 문학 안에는 뭐 작품론도 공부해야 되고 뭐 분석 기법도 표현법이라든지 갈래 장르,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타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교사가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1시간짜리 수업부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작은 내용 하나를 하나하나 설계를 해서 얘네는 비슷하니까 묶어야지. 얘네는 비슷하니까 묶어야지. 이런 식으로 묶다 보면 한 개 단원이 형성될 수 있고, 요 단원이 올라가면 뭐 과가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까지 만들어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좋은 얘기입니다.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이 있고 교육과정 실행이 있는데, 교사는 대표적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을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선에 둠으로써 그 이전에 타일러는 교사의 수업 실행과 교육과정 개발을 이분법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발하고 그거 가지고 교사들은 수업을 한다.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수업 현장 자체에서부터 교과를 만들어 올라가자. 그래서 수업과 교육과 수업 또는 이론과 현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 그 다음에 교육과 수업의 역동성을 되살리려고 했다. 좋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1번, 2번, 3번은 이해하고요. 우리 4번에 나오는 주요 특징이 중요하다. 키워드 체크합니다. 기억 중요하다. 요구 진단. 타일러 모형이 없는 단계라서 요구 진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요구 진단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사회의 요구는 무엇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요구를 확인합니다. 근데 타일러 진짜 요구 진단 안 했을까요? 비슷한 걸 하죠. 어디서 합니까? 잠정적 목표 설정을 할 때 사회, 교과, 학습자 보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독립적으로 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타바는 그 단계를 빼는 거예요. 빼서 요구 진단 단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니은 교육 목표 강조. 이건 타일러랑 똑같습니다. 타일러랑 똑같아서 넘어간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디귿, 현장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몇 가지 세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B를 보십시오. 두 번째 줄, 교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장 지향적인 것이 된다 라고 해서 현장 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해요. 현장성이 있는. 자, 그 다음에 D, 교사는 수업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요. 이론가들이 이론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하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뭔가 기억이 날 겁니다.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를 해서 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요거는 그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거고, 내가 개발했으니까 소유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를 극복하는 겁니까?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 사소화는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배제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교육과정 개발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박스 안에 교육과정 운영 사소화 현상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보긴 할 겁니다. 자, 디귿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동그라미 B, 동그라미 D, 동그라미 E 체크. 자, 그 다음에 리을, 교육과정 개발이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건 특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자, 그리고 미음, 요거는 특장점이 될 수 있는데, 교육과정과 수업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건 왜 장점이에요?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의의가 제시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걸로 장점을 쓰셔도 되지만, 사실은 주요 특징 부분 중에서 기억, 요구 진단, 그 다음에 디귿, 현장 교사가 개발에 참여해서 현장 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 가능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미음,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장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징이자 장점. 자, 그리고 5번에 절차 있죠. 절차 있는데 제가 여기 절차 길지 않아요? 외워야 될까요? 예전엔 제가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몇 년 전부터는 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쪽으로 변했습니다. 교육과정에 한 번씩 되게 디테일한 걸 물어보기도 하니까. 근데 겁내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형태가 다르면 쌤들이 또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고 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예비단원 구성이 있죠. 2번은 단원 일반화. 그래서 예비단원 구성이 실제로 교육과정 한 단위를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된 요 단원, 한 단위, 단원 하나를 진짜 쓸 수 있겠다. 진짜 교육과정 안에 넣을 수 있겠다. 교과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다당화하는 과정이 두 번째 절차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중요하냐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니까. 게다가 여기는 되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자료를 쭉 찾다 보면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게 맞는데 어떤 자료는 예비단원 얘기만 있는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는 단원 일반화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예비단원 구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진단. 아까 말씀드렸죠. 요구 진단한다. 그 다음에 목표 진술한다. 행동 목표 진술하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학습 경험 선정, 학습 활동 조직 평가. 뭐 같아요? 타일러 같죠? 맞아요. 그래서 겁내실 거 하나도 없어요. 타일러 모형이랑 똑같은데 제일 먼저 요구 진단이 추가된다. 하나. 목표 진술 똑같고, 자, 내용 선정, 내용 조직이라고 해서 학습 경험이란 말을 쓰기 전에 교사 입장에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하는 활동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 입장에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한다고 해도 돼요. 학습 활동을 조직한다고 해도 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한다고 해도 됩니다. 둘 다 허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 4, 5, 6 단계는 타일러 얘기했던 부분들을 교사 입장에서 내용으로, 학생 입장에서 원래 학습 경험으로 다시 쓰면 똑같은 거예요. 선정하고 조직하고 선정하고 조직하고. 또 마지막 뭐예요? 평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예비 단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단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예비 단원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원 일반화에 1번을 보시면 예비 단원 구성이라는 활동 나와 있죠. 이게 1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라. 1단계에 있었던 이 8가지 활동, 7가지 활동들을 다 해라.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예비 단원을 검증하세요. 그래서 다른 단원들이나 학년 간의 뭐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괜찮은가를 검증을 하고 다른 것들하고 통합시키는 거예요. 기존 단원들과 연관지어서 교과의 한 틀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개발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큰 구조 안에서 교과 안에 어떤 위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구조를 개발을 하고 그걸 실제로 쓰게 되면 적용과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앞에 예비단원 구성 활동 자체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그 이후에 하는 활동들은 만들어진 단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다른 단원들과 연관지어서 말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교재는 7가지 절차가 1 수준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예비단원 구성이 8단계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이런 자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8단계를 보면 균형과 계열성 검증이라고 해서 이후에도 확인을 할 건데 이 수준에서 먼저 한 번 더 한다라고 보는 자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8단계든 7단계든 둘 다 통용되는 개념이라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쪽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활동들은 똑같아요. 의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얘기했던 장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점도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개별 교과 수준에서 머물렀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타반은 이제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포인트로 봐주시길 바라고, 자 7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수기 모형이라고 해서 슈와 워커의 모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죠. 수기 모형 자체는 그때 출제가 된 거고 실제로 18학년도에도 출제가 한 번 됐습니다. 워커 모형이 2번 나왔어요. 2번 나와서 워커가 그렇게까지 나올 모형인가 하면 할 말이 없는데 2번이나 나와서 3번도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오면 어렵죠. 구성주의가 그렇게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해에 조나셋 문제가 한 번 나와서 친구들이 올해는 구성주의 절대 안 나온다. 그런데 그 다음에 PBL이 나와가지고 또 안 봤다고. 왜 안 보지? 그래서 그때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수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봅시다. 자, 수기 모형은 우리가 여기 보면 슈왑의 모형과 그 워커의 모형을 보시게 되는데 슈왑은 아주 초반에 나온 이론적인 모형이라서 지금 수준에서 보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은 그 수기를 강조한다는 거 확인을 하고, 자 80페이지 그거는 본다. 위에 나와 있는 표 수기 방법의 원리. 자, 작년 문제에서 수기 단계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 부분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기가 뭐냐면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의논하는 걸 뜻해요. 이글 숙제거든요. 이글 숙제라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회의하면서 나누는 걸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하면 우리가 수기 단계가 1년, 2년 막 걸려요. 그래서 개발하는 건 금방 해요. 만드는 건 금방 만드는데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괄성, 자 포괄성 체크, 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필수적인 참여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개방성, 이거 좋겠죠. 수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신뢰와 상호 존중의 대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 보면 사실은 그 포괄성을 보시면 교사도 있고 교육청에 있는 어떤 분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고 막 어떤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평가원에 있는 연구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내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에서 다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찰성, 자 관행 중에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만들어진 결과들에서 늘 해왔던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고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성,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좀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포괄성, 개발성, 성찰성, 지속성 기억해두면 좋겠다. 자 그리고 시험의 모형은 1, 2월에는 안 봅니다. 1, 2월에는 안 보고 그 이후 단계에서 보기는 할 텐데 출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모형 자체가 언급 안 되는 이론서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이 먼저 제시를 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작년에 출제됐던 워커 모형 중요하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 수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커 모형은 여기 자연주의적 모형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써져 있죠. 다른 이름으로 수기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기 모형. 워낙 수기를 강조해서요. 그래서 이 모형은 절차 기억하면 중요한 사항들은 다 끝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워커가 교육과정을 개발에 참여를 해보니까 절차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시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해서 개발을 할 때 따라야 하는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기보다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 자체를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그 과정을 묘사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되게 기술적인 모형이다. 디스크립티브하는 모형이다. 디스크립티브한 모형이다. 그리고 뭐 기술적이다, 설명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에 타일러는 처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지침을 제공해 주는데 워커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육과정 개발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라는 걸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자연주의적 모형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가를 기술한다, 써준다. 그리고 발견된 것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바로 워커의 자연주의적 모형,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특징 쓰라고 했을 때 자연주의에 있는 거 안 쓰고 그 결과와 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또는 뭐 수기를 중시한다 이렇게 쓰면 다 감점을 한 것 같아요. 작년 시험에서 좀 채점 자체를 엄격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절차 나옵니다. 토대, 다지기, 강령, 수기, 설계. 자 작년 시험에서 강령 단계가 뭘 하는 단계인지 설명을 하고 수기 단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기 단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주의해야 될 점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 수기의 원칙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강령 단계는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설명. 근데 단계 보겠습니다. 기억, 강령, 플랫폼, 토대 다지기라고 해서 그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의견을 정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모종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의식의 공감대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강령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했다면 이 강령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두 번째 수기를 합니다. 수기.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논쟁을 거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자라는 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를 보시면 워커가 제안하는 수기 단계 세부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목적과 수단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대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 대안들을 적용했을 때 뭐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뭐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결과들을 다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좋다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해서 최선의 대안을 같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수기 단계는 굳이 이 수기를 하는 이유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억지로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만이 있더라도 내가 그 과정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필도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맞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황상 그 부분들은 조금 감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뭐 어쩔 수 없죠 하고 넘어가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모두의 마음에 들 수 없어요. 22개정도 나오고 나서 다들 싫어하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맞는 사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요. 근데 그렇게 불만이 많더라도 그 과정에 참여를 했고 우리의 의견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그래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이 나와요. 큰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 방향에 따라서 마지막에 설계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용 선정하고 조직하고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서 우리 타일러 모형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커 주장에 따르면 설계 그거 별거 아니다. 큰 방향만 나오면 절차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합의가 안 된다. 합의가 안 돼서 싸우고 끝없이 얘기를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수기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부분을 보시면 이 모형 전체가 가지는 특징은 수기 단계를 중시하고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적인 모형이다. 좋습니다. 자, 비판점은 계획에 너무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수기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왜 특정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향성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설계 모형들은 너무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모형들은 타일러로 해도 되고 스킬백으로 해도 되고 다른 것들로 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워커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절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 기억하시고 키워드 추가적으로 본다면 특징, 수기 중시한다. 과정에 관심이 많아. 기술적인 모형이야.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긴스와 맥타이가 좀 큰 모형이라서 요 시점에 쉬겠습니다. 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오늘 지금 시간은 수업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